권력은 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석유를 장악한 나라가 20세기를 지배했습니다. 가스를 통제한 나라가 유럽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세계 질서였습니다. 장웨이천은 그 질서의 설계자였습니다. 25년간 베이징에서 에너지 전략을 총괄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 국가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결정으로 수조 원이 흘렀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원이 곧 힘이라고. 그런데 2024년 9월 그의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에서 올라온 보고서 케이스타 1억도 48초. 그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태양보다 뜨거운 온도를 48초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것도 바닷물로. 장웨이천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그 기술을 가졌다는 걸.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이 바뀌는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총성이 울릴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바뀌는 겁니다. 저는 2024년 9월 베이징 회의실에서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보고서 한 장에는 한국 케이스타 1억도 48초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25년간 오직 숫자로만 판단하던 제가 말입니다. 에너지 질서가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장웨이천입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 전략을 총괄하는 차관급 실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이 자리에서 중국의 모든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왔죠. 석유 파이프라인부터 가스 수급, 원자력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까지 제 손을 거쳐가지 않은 정책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정책이 결정되고 고개를 저으면 폐기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보고서 앞에서 손을 멈췄던 겁니다. 베이징 에너지 전략 회의실은 25년간 늘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석유, 가스, 원자력 보고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구조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보고서 뭉치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가스 수급 현황, 중동 석유 가격 변동,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 같은 익숙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각 보고서를 읽고 판단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얇은 보고서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한국 케이스타 핵융합 실험로. 최신 데이터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국이라는 단어에 잠깐 시선이 머물렀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재계 관리 대상이었으니까요. 성실한 제조국이긴 하지만 에너지 질서를 뒤흔들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기대 없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1억도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플라즈마 온도였죠. 핵융합 실험에서 나올 만한 숫자였습니다. 중국도 달성했고 미국과 유럽도 비슷한 기록을 냈으니까요. 저는 별로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하며 다음 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48초. 1억도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했다는 겁니까? 유지라는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순간적으로 1억도에 도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48초는 실험실 기준에서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실무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검증된 겁니까? 예, 2024년 9월 공식 기록입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 아래 작은 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케이스타의 과거 기록이었죠. 2018년 1억도 달성, 2020년 20초 유지, 2021년 30초, 2024년 48초. 시간이 계단식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스템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회의 중에 질문을 던진 겁니까? 25년간 저는 회의에서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늘 듣고 판단하고 결정만 했을 뿐이죠. 질문은 모르는 걸 드러내는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K스타가 정확히 뭡니까? 실무진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초전도 핵융합 실험 장치입니다.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요? 중형 실험로입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R보다는 작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험로구나. 작은 장치라는 거지. 하지만 숫자는 작지 않았습니다. 48초. 이 시간은 제 25년 경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고서를 바로 정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K스타 1억도 48초.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전 대덕 연구단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또 하나의 태양.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연의 태양은 매일 뜨고 집니다. 하지만 한국 대전에서는 또 하나의 태양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추가 자료가 들어오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정리했습니다. 25년간 에너지 전략을 총괄하면서 저는 세계를 세 가지로 분류해왔습니다. 에너지 강국, 추격국, 그리고 종속국이죠. 미국과 러시아, 중동은 강국이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가졌고 무엇보다 에너지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어디였을까요? 추격국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기술을 배우고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였지만 판을 바꾸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R을 보면 그게 명확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인도 총 7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였죠. 명목상 중심은 프랑스 남부였고 실질적 주도권은 미국과 유럽이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참여국 중 하나였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술을 배우는 위치였죠. 저는 그게 한국의 자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2018년에 1억 도를 달성했습니다. 전자온도 기준으로 1억 도를 넘었고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죠. 저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만족했습니다. 중국이 핵융합 기술에서도 선두그룹에 들어섰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기술 홍보는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에 우리의 성과를 보여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48초는 뭡니까? 1억 도 달성과 48초 유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온도를 올리는 건 기술이지만 유지하는 건 시스템의 문제였으니까요. 이틀 후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K스타에 대한 상세 기술 보고서였죠.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건설 시작, 2007년 첫 플라즈마 생성, 초전도 핵융합 실험 장치. 중형 규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실험용이구나.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K스타는 ITR의 기술 검증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 검증 장치라고요?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ITR은 K스타와 동일한 초전도 자석 구조를 채택했으며 설계 단계부터 K스타의 데이터를 참고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잠깐만요, ITR이 K스타를 참고했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스타는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전면 적용한 핵융합 장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구리 자석이나 일반 전도체를 사용할 때 한국은 초전도 자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기술이 성공했고 ITR이 그 설계를 따라갔다는 거였죠. ITR은 K스타의 큰 버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ITR이 중심이고 K스타가 주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과 학생 같은 관계로 봤죠. 하지만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K스타가 먼저 길을 닦았고 ITR이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참고되는 나라였다는 거죠. 보고서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온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전자 온도와 이온 온도라는 개념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핵융합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전자 온도가 아니라 이온 온도라는 겁니다. 전자는 가볍고 이온은 무겁습니다. 가벼운 입자의 온도를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무거운 입자의 온도를 올리고 유지하는 건 훨씬 어렵다는 설명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전자 온도 기준으로 1억 도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스타는 이온 온도 기준으로 1억 도를 달성하고 48초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온 온도 1억 도라고요? 그럼 우리가 발표한 전자 온도 1억 도는 뭡니까? 저는 갑자기 우리의 발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했고 한국은 어려운 길을 걸었던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현장 증언이 실려 있었습니다. ITR 건설 현장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K스타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한국에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25년간 저는 확신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에너지 질서는 명확했고 각국의 위치도 분명했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제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참고되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준점이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48초라는 숫자를 계속 바라봤죠.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핵융합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핵분열과 핵융합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핵분열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무거운 원자를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죠. 인류는 이미 이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고 불행하게도 무기로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핵분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고 사고가 나면 재앙이 되고 무엇보다 연료가 한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건 에너지 문제의 최종 답이 아니었습니다. 핵융합은 정반대입니다. 가벼운 원자를 합쳐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죠. 태양이 바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태양 중심부에서는 매초 400만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46억 년 동안 쉬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핵융합의 본질입니다. 지속입니다.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계속되는 에너지 방출이죠. 그래서 1억 도라는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도를 올리는 건 여러 나라가 해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온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였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고 유지가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48초를 유지했다는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스템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핵융합 연료 1g이 만드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자료를 찾아보니 나왔습니다. 1g의 핵융합 연료는 석유 8톤과 같은 에너지를 낸다고 했습니다. 석유 8톤입니다. 저는 잠시 계산을 멈췄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입니까? 1g으로 8톤의 석유를 대체한다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핵융합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나오지 않죠. 오염 물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꿈의 에너지라고 불릴 만했습니다. 깨끗하고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였으니까요. 저는 왜 세계가 이토록 핵융합에 매달리는지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패권의 끝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48초를 유지했다고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록을 다시 봤죠.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실험에 성공한 게 아니라 기술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한국 대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1억 도의 플라즈마가 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또 하나의 태양처럼 말입니다. 자연의 태양은 46억 년 동안 타올랐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공태양은 다릅니다. 켜고 끌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이 그 기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기술입니다. 운이 아니고 일회성 성과가 아니고 진짜 기술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직 한국을 존경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48초라는 시간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메모를 남겼습니다. K스타 추가 분석 필요 기술 구조 파악 시급.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5년간 에너지 전략을 총괄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에너지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추가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K스타의 시간 기록을 더 상세히 분석하라고 했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계속 신경 쓰였으니까요. 만약 48초가 우연이라면 그 전 기록들도 우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너무나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한 연도별 데이터였죠. 2018년 K스타는 1억 도를 처음 달성했습니다. 유지 시간은 1.5초였습니다.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죠. 2020년에는 20초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13배가 증가한 겁니다. 2021년에는 30초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48초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하나씩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가설, 실험 오차였을까요? 아닙니다. 오차라면 시간이 불규칙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해는 올라가고 어떤 해는 내려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K스타의 기록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가설, 특정 조건이 우연히 맞아떨어졌을까요? 예를 들어, 그날 기온이 적절했다거나 장비 상태가 완벽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6년 동안 매번 운이 좋았다는 겁니까? 그것도 점점 더 좋아졌다는 겁니까? 통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연구자 개인의 역량일까요? 뛰어난 과학자가 한두 명 있어서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핵융합 연구는 개인의 천재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 물리학자, 기술자가 협력해야 하는 시스템이죠. 한두 명의 능력으로 6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바꿨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제 25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행운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한국은 뭔가 근본적인 부분을 바꿨고 그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초고온, 초고밀도, 그리고 장시간 유지입니다. 초고온은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의미하죠. 초고밀도는 플라즈마를 극도로 압축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유지는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초고온과 초고밀도에 집중했습니다. 온도를 올리고 밀도를 높이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장시간 유지에 집중했던 겁니다. 48초라는 숫자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순간의 기록을 추구할 때 한국은 지속을 선택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핵융합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발전소입니다. 상용화입니다. 실험실에서 멋진 기록을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리고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시간을 늘렸을까요? 뭘 바꿨을까요? 다른 나라가 선택하지 않은 게 뭡니까? 보고서를 뒤적이다가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전도 자석.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텅스텐 디버터. 저는 이 두 단어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았습니다. 자석과 재료. 한국이 선택한 건 이 두 가지였던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문제였고 선택의 문제였고 무엇보다 용기의 문제였습니다. 안전한 길을 버리고 위험한 길을 선택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초전도 자석 분석 필요. 텅스텐 디버터 기술 파악 시급. 이제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왜 성공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사흘 후 기술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초전도 자석과 텅스텐 디버터에 대한 상세 자료였죠. 저는 문을 닫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초전도 자석부터 봤습니다. 핵융합 장치에서 자석은 플라즈마를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가 벽에 닿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자석이 만드는 강력한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공중에 떠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핵융합의 핵심 기술이죠.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나이오뷴 티타늄이라는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검증된 기술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무엇보다 안전했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나이오뷴 주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이오뷴 주석이라고요?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이오뷴 주석은 나이오뷴 티타늄보다 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몇 배나 높고 가공 난이도는 극도로 어렵고 무엇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안전한 길이 있는데 왜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까? 보고서에 답이 있었습니다. 성능입니다. 나이오뷴 주석은 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은 플라즈마를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가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성공 확률이 아니라 성능을 선택했던 겁니다.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말입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수천억 원이 들어간 프로젝트가 무너졌을 겁니다. 연구진의 커리어도 끝났을 거고 국가적 망신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냐고요? 제대로 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48초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걸 말입니다. 1억 도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자석 때문이었습니다. 나이오뷴 주석이 만든 강력한 자기장이 플라즈마를 정밀하게 제어했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석이 곧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위험을 감수했던 겁니다. 보고서는 텅스텐 디버터로 넘어갔습니다. 디버터는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열을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장치 전체가 망가지죠. 기존에는 탄소 재료를 많이 썼습니다. 가볍고 가공하기 쉽고 비용도 저렴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텅스텐을 선택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말입니다. 텅스텐은 지구상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금속 중 하나입니다. 3422도에서야 녹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루기 어렵습니다.
무겁고 단단하고 가공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높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텅스텐 디버터는 우주왕복선 표면보다 더 뜨거운 열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주왕복선보다 뜨겁다고요? 한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장시간 유지 때문입니다. 탄소는 가볍지만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반복적인 열에 노출되면 성능이 떨어지죠. 하지만 텅스텐은 다릅니다. 극한의 열을 견디고 오래 버티고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은 또다시 성능을 선택했던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미지근한 물을 보온병에 담으려 했습니다. 안전하고 쉽고 실패할 일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팔팔 끓는 용광로를 그릇에 담으려 했습니다. 위험하고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미지근한 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용광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48초를 기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나이오뷴 주석 자석, 텅스텐 디버터, 그리고 장시간 유지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게 하나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먼저 계산한 나라가 아니라 실패를 감수하고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용기입니다. 기술이기 전의 용기였습니다. 안전한 길을 버리고 위험한 길을 택한 용기,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목표를 본 용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였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는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더 넓은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K스타 하나만 보면 안 됐습니다. 세계 핵융합 연구의 전체 구조를 다시 봐야 했죠. 그래서 저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R에 대한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ITR는 인류 최대의 핵융합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인도 총 7개국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였죠. 총 건설 비용만 200억 유로가 넘습니다.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 건설 중이고 2025년 첫 플라즈마 생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ITR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주요 참여국이었고 제가 직접 관련 예산을 검토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명목상 프로젝트의 중심은 유럽이었습니다. 실질적 주도권은 미국과 유럽이 나눠 가졌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주요 기술 공급국이었죠. 한국과 인도는 참여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ITR은 K스타의 확장판입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확장판이라고요? 제가 알던 건 정반대였습니다. K스타가 ITR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실험 장치가 큰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고서는 순서가 반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읽었습니다. ITR의 핵심 기술은 초전도 자석입니다. 그리고 그 초전도 자석 설계는 K스타에서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K스타가 1995년에 건설을 시작했을 때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전면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첫 플라즈마 생성에 성공했죠. ITR은 그 이후에 설계를 확정했고 K스타의 자석 구조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크기만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K스타가 먼저 길을 닦았고 ITR이 그 길을 따라간 겁니까? 보고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ITR 건설 현장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엔지니어들이 참고하는 게 K스타 데이터라는 겁니다. 초전도 자석 운영 방법, 플라즈마 제어 기술, 냉각 시스템 설계까지 K스타의 경험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ITR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K스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연구진이 미국과 유럽에 물었을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권위가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참고되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됐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 저는 이걸 몰랐습니까? 25년간 에너지 전략을 총괄하면서 왜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ITR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저는 참여국의 지분과 예산 분담만 봤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지만 확인했죠. 하지만 기술의 흐름은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묻는지, 어떤 데이터가 표준이 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핵융합 연구자들이 K스타를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논문 인용 횟수, 국제 학회 발표, 공동 연구 요청이 모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48초 기록 이후로 문의가 폭증했다고 했습니다. 각국 연구진이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고 공동 실험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소리 없이 기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선언하지 않아도 발표하지 않아도 홍보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그냥 작동합니다. 1억 도를 48초 동안 유지하면 세계는 알아서 주목합니다. 질문의 방향이 알아서 바뀝니다. 한국은 따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록을 늘렸을 뿐이죠. 하지만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에너지 전략을 만들면서 늘 선언과 발표를 중시했습니다. 중국이 뭔가 달성하면 대대적으로 알렸죠. 언론에 보도하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세계에 우리의 성과를 알렸습니다. 그게 힘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조용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에너지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강력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점이 한국이었습니다. K스타라는 작은 실험로에서 시작된 균열이 ITR로 퍼지고 전 세계 핵융합 연구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아야 합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대응해야 합니까? 25년간 확신 속에서 일했던 제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K스타의 기록, 기술 선택, 세계적 영향력까지 모든 걸 분석했죠.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권력 구조의 문제였죠. 저는 25년간 에너지 전략을 총괄하면서 하나의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에너지는 곧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뭡니까?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입니다. 군사력입니다. 산업 경쟁력입니다. 통화 가치입니다. 에너지를 통제하는 나라가 세계 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20세기를 보십시오. 석유를 장악한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중동은 석유로 불을 쌓았고 미국은 석유 달러로 패권을 유지했고 러시아는 가스로 유럽을 통제했습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핵융합은 이 모든 걸 바꿉니다. 저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핵융합 연료 1g이 만드는 에너지가 석유 8톤과 같다는 걸 다시 확인했죠. 석유 8톤입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산유국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석유 달러 체제가 위협받습니다. 에너지 패권 자체가 재편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7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같은 양의 연료로 7배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든다는 뜻이죠. 게다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염 물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꿈의 에너지라고 불릴 만했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힌 한 문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핵융합을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황금알은 수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지속성을 의미했습니다. 한번 핵융합 기술을 확보하면 따라잡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에너지 자립이 완성되고 외부 변수가 사라지고 국가 생존이 보장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연료였습니다. 핵융합 연료는 바닷물에서 얻습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에 무한정 있고 삼중수소는 리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수입선이 없다는 겁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봉쇄도 불가능합니다. 바다가 있는 나라라면 누구나 연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에너지 전쟁의 끝판입니다. 석유는 특정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외교가 복잡해졌죠. 하지만 핵융합 연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바다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에너지 민주화입니다. 아니, 에너지 주권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25년 경험이 말해주는 걸 느꼈습니다. 이 기술은 가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관계를 바꿉니다. 석유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는지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힘의 위치가 재편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수입국이던 나라가 에너지 자립국이 되고 에너지 자립국이던 나라가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질서가 뒤집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이 48초를 기록했을 때 세계는 단순한 실험 성과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48초 뒤에 뭐가 있는지 봤으니까요. 나이오뷴 주석 자석, 텅스텐 디버터, 장시간 유지 전략, 그리고 ITR의 기준이 된 기술력.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험실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상용화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에너지 질서가 흔들린다는 건 권력 구조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에너지 수입국이었지만 동시에 제조 강국이었고 기술 추격국이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만약 한국이 핵융합을 먼저 상용화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제조, 경쟁력까지 갖춘 나라가 된다면요? 그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핵융합은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에너지 질서 재편에 대비해야 한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에너지 전략을 만들면서 이런 긴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작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가스도 석탄도 없습니다.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죠. 국제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올랐고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나빠지면 가스 수급이 불안했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늘 외부 변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K스타로 48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신 보고서에서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K데모. 한국 핵융합 실증로라는 뜻이었습니다. 실험로가 아니라 실증로입니다. 실험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고 실증은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죠.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데모는 2030년대 중반 완공을 목표로 설계 중이었습니다. K스타보다 훨씬 큰 규모였고 실제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발전입니다. K스타에서 검증한 기술들을
K데모에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나이오뷴 주석 자석, 텅스텐 디버터, 장시간 플라즈마 유지 기술. 이 모든 게 K데모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K데모를 완성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 안에 태양을 품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에너지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가스 공급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국제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 자립을 넘어서 수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외부에 의존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해야 공장이 돌아갔고, 공장이 돌아가야 경제가 움직였고, 경제가 움직여야 나라가 유지됐죠. 하지만 핵융합 발전소가 가동되면 그 구조가 무너집니다. 외부 변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스스로 산업을 돌리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25년 전이었다면 명확했습니다. 성실한 추격국, 빠르게 배우는 나라, 국제 협력의 적극적인 파트너.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따라가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견제해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간 기록에서 앞서고 있습니까? 세계가 우리 데이터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답해야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25년간 제가 만들어온 에너지 전략 지도에서 한국은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K스타 48초는 시작이었고, K데모는 선언이었고, 그 이유는 현실이 될 겁니다. 에너지 빈국이 에너지 패권국으로 바뀌는 순간을 저는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다. 전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건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을 경계해야 하고, 한국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하고, 한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자연의 태양은 매일 뜹니다. 그리고 매일 집니다. 인류는 46억 년 동안 그 태양 아래에서 살았지만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공 태양은 다릅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전에서는 지금도 그 두 번째 태양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K데모가 완성될지 상용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